문제 때문에 205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3,200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때 이 다말리 얘기를 했던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에서는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인구라든가 가족에 관한 문제는 어떤 한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이어야 되고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인구 문제를 국가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 적게 나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 나라고서 또 지금은 안 낳는 것도 또 독려하고. 그런데 또 반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좀 더 많긴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30만 명 낳잖아요. 30만 명 어린아이가. 근데 베트남은 20년 동안 1년에 150만 명씩 낳는 데잖아요. 지금 베트남에 가면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베트남에 가면 다 30대래 다. 젊은 사람 천지. 이게 아가씨는 거기 앉으시죠. 이게 뭔가 하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최 교수님 얘기로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데 가서 인구 공부를 하지 말고 베트남에 가서 인구에 관한 문제를 배워라.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 2019년에 아이들이 150만 명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어떤 그 경제 환경이 되었을 거다. 그 경제 환경에는 어떤 그 직업군이 발달했을 거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학교, 뭐 공부 이런 걸 시킨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미래 계획이 있어야 아니면 무조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무조건 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보면 대학교에 만약에 경제학과에 가잖아요. 그러면 경제학과 가고서는 경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또 공무원 시험 봐. 그럼 왜 대학을 보내냐 말이에요. 이런 거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정책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해줘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때의 이 다말리 얘기를 제가 좀 했던 것 같고 2050년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5,400만 명인데 2,200만 명이 줄어서 2050년에는 3,200만 명이 된다잖아요. 그때는 뭐 여러분 지금 제가 스위스 가보니까 스위스에도 인구가 없어갖고 사람 한 사람이 일을 3개는 해야 되더라고. 공무원 퇴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 나가야 되지. 그 다음에 소방서 불이 안 나면은 우편 집배원 그거 돌려야 되지. 사람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2050년까지 여러분이 계속 살면은요 괜히 노인 일자리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한 앞에 4개씩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뭘 했쌓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국가가 앞으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서는 저렇게 국회에서 싸움박질하고 뭐 자빠져 있고 말이지 뭐 이건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당장 내년에 뭐 할 생각만 하는 거야. 선거에 나갈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단순하게 그냥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은 여성에 대한 편견 평등 이야기지만 평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료 하나를 제가 뽑아왔는데 한국군 위안부에 관한 자료예요. 아마 여러분 처음 보셨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안 받았어요? 홍충장 원사님? 받았어요? 한국군 위안부. 그거 제가 중간에 가다가 다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안 보겠고요. 이제 아마 페이퍼가 몇 장 새롭게 오늘 드린 것 같은데 하나는 제가 쓴 감리교 신문 칼럼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이게 기사에서 따온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이야기 중에
가말이라고 하는 여자 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또 많아서 설교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겠다 그런 말이죠. 왕따는 애들의 세계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어른들의 세계, 직장이나 정치 집단 같은 그런 곳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책은 정치 세계에 등장하는 왕따의 사례들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밝히고 있는 책이죠. 이 왕따의 정치학, 이게 나름대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건가 봐요. 뭐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지만 그 옆에는 영화 포스터, 싱글즈라는 포스터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 지팡이에요, 지팡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나무떼기 생각했는데 지팡이가 이게 사실은 지위의 상징이에요. 아무나 지팡이 못 짚고 다녔어요, 이거. 이제 그 이야기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김대중은 정치 인생 내내 빨갱이 프레임과 맞서 싸웠습니다. 김대중은 빨갱이에요, 빨갱이. 국외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투쟁하고 남북한의 긴장 관계 완화를 위해서 기여했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성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정작 국내에서는 화해와 포용을 기본 태도로 남북한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 추진한 햇볕 정책이라는 걸 지금도 이 정치가들은 빨갱이 정부의 북한 퍼주기 이거 아직도 걷어내고 있질 않죠. 네. 그래서 요즘도 뭐 박지원 얘기 나오면 너가 말이지 중간에 이렇게 해서 말이지 북한에 얼마나 갖다 줬냐 이 얘기 또 하잖아요. 그 프레임을 걷지를 않는단 말이죠. 김대중의 후회로 호남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은 빨갱이에 이제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요. 막말 프레임을 이제 얹죠. 그래서 너무 대통령으로서 가볍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당시에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국민의 정부 때보다 인사와 지역개발 지원 정책에 호남을 더 배려했음에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을 주도한 배신자, 호남 홀대론의 공격을 이 노무현이 받아야 했어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의 남자로 민정수석을 지낸 노무현의 후에 문재인은 정계 입문과 동시에 앞선 두 왕따 대통령의 유산을 하나는 뭔가 하면은 빨갱이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품격 없는 이런 것에다가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프레임을 또 하나 뒤집어 씌우죠.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말할 때 이것도 다 왕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언론은 국민의 정부가 공들인 햇볕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참여정부에 물었고 정동영의 대통령 선거 패배 원인이 참여정부의 실패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문재인이 대선에 출마하자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거 실패의 책임을 모두 그에게 전가했죠. 이때에 이 조기숙이라고 하는 이분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수석을 했나 한 자리 해먹은 것 같은데. 이 조기숙이라는 교수가 언론이 만들고 반문 비문이 완성해가는 기승전 문재인 전략의 부당함을 언론의 보도자료와 통계자료를 근거로 들어서 낱낱이 분석을 하죠. 다시 말하면 정치인의 왕따의 발전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왕따의 정치학은 그런 의미에서 유명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근간이 일어난 조국의 사태 이거는 그때 원고를 쓰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문장으로서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 밑에 왜 진보 언론조차 문재인을 비판할까? 지난번에 그 조국 사태 났을 때 여러분 한겨레 신문도 경향신문도 다 이 문재인을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문재인 비판했어요. 조국 비판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다 한겨레 경향신문도 뭐가 돼버렸다. 우파 신문이 돼버렸다.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오로지 이 젊은 사람들은 뭐만 봐야 돼요? 유시민의 뭐야 그거?
그거하고 또 하나는 그 누구야 이 코털? 예? 김어중이가 하는 뭐 딴지 방송인가? 그거 두 개만 정상적인 방송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언론은 다 어용이라 그랬어요. 뭐 한겨레, 뭐 경향신문, 뭐 이건 언론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겨레가 그랬죠. 조기숙 교수는 대략 7가지의 원인을 설명을 해요. 우리 편을 옹호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편에게 더 가혹하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진보 언론의 양심 결벽증. 이 한겨레나 이 경향신문이 양심 결벽증에 걸렸기 때문에 내 편에 대해서 뭔가면은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과 재정이 부족한 진보 언론의 열악한 업무 환경, 그 다음에 폐쇄적인 엘리티즘, 폐쇄적인 엘리트. 그래서 제가 이 엘리트 얘기가 나왔길래 뒤로 넘기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제 칼럼을 좀 봐주세요. 여기도 나오지만은요, 구좌파와 신좌파로 이렇게 나눠,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예를 들면 허태소가 좌파라면 요즘 청년들 20대는 좌파인데 또 무슨 좌파야? 신좌파야. 구좌파하고 또 파가 이 의식 구조가 달라요. 이게 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까 엘리티즘이라고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칼럼을 이것 때문에 쓴 건 아닌데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건 부랴부랴 쓴 건데 잠깐 보세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제 그게 이제 제 칼럼의 타이틀이에요. 감리교 신문에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높은 자산 가치를 인정받은 회사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6개의 IT 업체였대요. 이들 기업들은 모두 뉴 엘리트화된 인간 이해와 질서를 통해 이룩된 기업들이다. 이 뉴 엘리트라는 게 뭔가? 그럼 뉴 엘리트가 있으면 올드 엘리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를테면은 언론에 등장하는 지성인들은 뉴 엘리트야, 올드 엘리트야. 뉴 엘리트가 아니에요. 올드 엘리트예요. 그걸 엘리티즘이라고 그러는 거야. 잘난 그 주위에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인간의 뉴 엘리트라는 게 무슨 말인가? 뉴 엘리트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뉴 엘리트는 다시 말하면 뉴맨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 뉴맨은 누군가 자기 인식, 자기 표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사 표시가 정확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표현해내는 게 기술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모호했어요. 전에 우리한테 누가 어디 가서 밥 먹는 데 자리에 가서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배가 쪼르륵 소리 나는데도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먹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죽을 지경이지. 근데 요새 애들은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의사 표시를 해. 나 뭐 하다고? 배고프다고. 그 올드맨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뉴맨의 그 자기 의사 표시의 확실성을 보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아유 참 똘방똘방하네 그래, 아니면은 참 버릇없네 그래. 버릇없네 이러잖아요. 이게 올드맨과 뉴맨의 차이라는 거야. 올드 엘리트와 뉴 엘리트. 그 다음에 이 뉴 엘리트는 새롭게 배우는 일과 불필요한 신념을 없애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질. 우리는 한번 신념을 가지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가죠, 안 가죠? 안 바꿔요, 여러분. 근데 이 뉴맨들은, 뉴 엘리트는 그렇게 굳건한 신념을 가졌어도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뉴맨, 올드맨과 뉴맨의 차이인 거야. 요즘 이 시대의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만약에 신념 하나를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를 죽어도 말이지 벽이라고 내밀면 그건 살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죠. 이미 젊은이들은 알아요. 그게 올드맨과, 근데 우리도 아직도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올드맨의 속성. 한번 내가 이렇게 딱 정해버린 건 죽어도 어떻게 하는 거야?
변개하지 않아. 그거 내가 수정하면은 마치 뭐가 달아나는 것 같아. 목숨이 달아나는 것 같아. 근데 요즘 뉴 엘리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뭔가면 어떤 속성을 가진 상대와도 경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재. 이게 뭔가면 표트로 펠릭스 그라치웍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 올드 엘리트들은요 자기와 같은 유가 아니면은 상종을 안 해. 그런데 이 뉴 엘리트, 뉴맨들은 뭔가면은 완전히 나와 다른 존재하고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래야 살아남지 않겠어요? 이게 올드맨과 뉴맨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 공헌 의식이 높고 개인의 이름으로 일하면서도 세상을 두루 통솔하면서 연대하는 힘을 갖추고 해결하는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연대도 잘하고, 그래서 연대를 잘하기 때문에 해결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집을 쓰면 해결이 돼? 아니면 그냥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그런 이와 비견되는 반면, 이 소위 말하면 올드 엘리트, 올드맨은 어떤가? 어떤 인물인가? 성질에 있어서 뉴 엘리트는 이타적인 반면에 올드 엘리트는 탐욕적이다. 뭘 자꾸 가져야 돼. 근데 요즘 애들은 갖는데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요즘 애들은 갖는데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누리는데? 그러니까 통장에 돈만 있으면은 비행기표 사갖고 어떻게 해? 예? 비행기표 사서 나가. 근데 우리 이렇게 벌써 이 올드맨들은 어떻게 해? 통장에서 동그라미만 하나 사라져도 어떻게 해?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젊은 사람들은 뭔가면 1년 일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2년 놀다 오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 다음에 올드 엘리트는 지휘적이고 자꾸 뭐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이 소위 말하면 뉴 엘리트는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여러 사람에게 이로울까,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 올드 엘리트는 계획주의자이고 뉴 엘리트는 학습주의자다. 계획을 안 세워. 근데 부지런히 뭐만 해? 배우는 걸 잘하는 사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계속 배워. 인간계는 올드 엘리트가 차별적인 반면 뉴 엘리트는 열려있고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사고방식에서 올드 엘리트는 룰을 지키는 반면 규칙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요즘 애들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하면 벌써 꼰대야. 응? 통하지 않아. 어제 이렇게 했어도 오늘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큰어머니한테 자주 혼난 거, 제가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12식구의 밥에 뭐 상이라 할 도 없으면 이만큼 큰 두리반에 말이지 숟갈을 먼저 놓잖아요. 근데 숟갈이 여러분 제대로 짝 맞는 게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 일단 숟갈은 뭐 되는 대로 놔. 그러면 젓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한 움큼 집어서 상에다 어떻게 뚝뚝 떨고, 그래서 뭘 맞춰? 키를 맞춰. 다 해보셨네. 근데 나는 또 성격이 이상해갖고 그 숟갈 놓으라 그러면은 젓갈부터 두드렸어. 근데 그게 큰어머니한테 아주 거슬렸나 봐. 숟갈을 놓고 젓갈을 놔야 되는데 젓갈부터 두드리니까 매번 그러시는 거야. 야, 임마 숟갈부터 놔야지. 아마 그때 돌아가신 큰어머니가 지금 오신다고 해도 여전히 같은 말 하실걸? 뭐부터 놓으라고. 그러다가 만약에 숟갈 젓갈 안 놓고서 포크 놨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지 뭐. 이게 틀에 박혀갖고 이걸 바꾸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이렇게 자꾸 구속을 해요. 예? 자기의 고정된 그 신념이나 이런 생각 하나가 자기를 자꾸 구속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뉴맨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드 엘리트는 이 과시적 소비.
근데 요즘 애들은 여러분 과시적 소비하는 애들도 있지만은요, 과시적 소비를 해요? 아니면 자기 성향에 맞는 뭐 신발을 신거나 뭘 먹거나, 이것도 누구 취향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게 뭔가 하면 뉴 엘리트와 올드 엘리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이야기했지만은 그건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참고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폐쇄적인 엘리티즘 다음에 비판적 효능감 혹은 스톡홀름 신드롬.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인질이 인질범을 잡았어요. 인질범을 잡았어. 그러면 인질의 의사대로 인질범을 요리해야 되는데 인질범이 그러는 거야. 아우,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은요,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그냥 저 때문에 말이지 절망하고 그러다 죽으실지 몰라요. 인질범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냉철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야. 아유, 어떡하니. 누구한테 동화를 돼버려요. 인질한테 동화가 돼버려요. 그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말하면요, 스톡홀름에서 이런 일이 처음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그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건 안 생기는 거야. 킹메이커가 되고자 하는 바람, 언론 권력의 사유화, 뭐 이런 것들이죠. 문재인과 노무현의 이념적 문화적 갈등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조기숙이라는 사람이 판단할 때 진보 언론의 이런 특성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조기숙 교수는 진보 언론을 구좌파로 규정을 해요. 흔히 좌는 진보, 우는 보수라는 주장은 21세기까지 맞아요. 요것과 요것. 근데 이제는 여러분 좌우, 흑과 백의 이 대립적 구분은 여러분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야. 그러니까 흑도 있고 백도 있고 그 사이에 희끄무리한 거, 그 다음 희끄무리한 거, 그 다음 희끄무리한 거, 그 다음 희끄무리한 거, 여러 종류가 있는 거야. 이걸 다 이해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강명원 목사님이 난 그 목사님하고 반대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반대를 하면 나하고 극명하게 대립이 되잖아요. 근데 강명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확히 반대라고 말하지 않고 찬동은 하지만은 따라가진 않을래요. 그건 흑이야 뭐야? 예? 그 회색도 하나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뭔가 하면은 우군 아니면 다 뭐야? 우군 아니면 다 뭐야? 지금 여러분 우리 이 기성사회의 이 소위 이 사회적 프레임이 우리는 두 개의 프레임만 있는 거예요. 좌 아니면 뭐? 우. 그러니까 광화문 아니면 뭐? 아니, 그러니까 광화문 아니면 어디? 서초동 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구분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국민의 의사 속에 이 둘만 있어요? 아니면 학국립파도 있고 석사동파도 있고 여러 종류야. 여러 종류.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올드맨들은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뉴맨들은 이해를 하는 거야. 만약에 뉴맨, 이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젊은 사람은 몸은 젊지만은 의식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올드맨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야. 그 세뇌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흔히 좌는 진보, 우는 보수라는 주장은 20세기까지는 맞지만 21세기까지는 틀리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조기숙의 이론인데 나도 이 이론에 조금은 동의가 되는 것 같아. 좌파 안에서도 갈등이 존재하며 특히 문학적 갈등을 기준으로 구좌파와 신좌파로 구분되는데 집단주의,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 진보 언론을 구좌파로 탈권위, 탈물질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영을 신좌파로 구분합니다. 신좌파로 상징되는 대표 인물이 노무현이라는 거죠. 신좌파. 제가 이제 왜 이 다말 이야기를 하면서 서두를 꺼내는가 하면은 다말의 시대, 우리 이제 근대 이전에 봉건 사회 이전까지는 뭔가 하면 사회가 대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뭔가 하면은 차등적 이 존립의 상태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갈등 구조가 무슨 뭐 진보 보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다말의 상황이 지금 이 근대 사회, 현대 사회에 등장해서는 이런 어떤 그 이념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사모로부터 촛불 시민들은 탈이념, 탈권위를 지향하는 신좌파의 탄생을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좌파는 좌파인데 신좌파야. 이 신좌파는 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우파로 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한 번 좌파면 영원한 좌파야.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세계사에서 신좌파의 등장은 프랑스의 68혁명 세대입니다. 68혁명 그러니까 여기 밑에 1968년에 일어난 이 프랑스 혁명이 이게 대학생들이 봉기한 혁명인데 이걸 68혁명이라 그래요. 이걸 신좌파라 해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서는 혁명을 일으킨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뭐 프랑스 혁명, 영국의 뭐 대혁명, 명예혁명 이건 들으셨지만 68혁명은 별로 듣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상상력의 권력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경찰을 없애야 한다. 이게 뭔가 하면 68년도에 이 프랑스의 대학생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내건 어떤 그 슬로건이었어요. 그들의 대표 구호에서 보듯이 신좌파의 특징은 탈권위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6개의 IT 기업 같은 데는 지금도 아직 대부분의 회사는 사장실, 부사장실, 뭐 전무실, 상무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IT 알리바바나 이런 무슨 이런 데 가면은 그 구분이 있어요? 아니면 한 공간에 그냥 칸만 막아서? 그렇대. 아이, 그러면 여러분 뭐 이렇게 칸이 따로 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칸 막아서 그냥 거기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그냥 이렇게 고개 내밀면서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뭔가 하면 뭐 하는 거야? 탈권위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 정치사에서 신좌파는 노무현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렇죠. 정말 대통령의 권위를 탈한 사람은 누구야? 예? 노무현이죠. 그를 지지한 노사모부터 팟캐스트 이 열풍을 선도한 낙곰수, 이명박 정권 때부터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박근혜 탄핵까지 이끌어낸 촛불 시민 등이 대표적인 신좌파 운동입니다. 그냥 이건 뭐 그냥 누가 어떻게 선동해서 버스 타고 뭐 버스에 뭐 이렇게 차비 대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구르마 끌고 그냥 나가는 거야. 이게 신좌파 탈권위적이란 말이야. 21세기 정치 지형도는 신좌파에 의해 새로 쓰이고 있으며 신좌파 운동만큼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앞선다고 주장합니다. 이 조기숙은. 홍콩도 필리핀도 한국의 신좌파 문화가 수출되었죠. 그래서 지금 홍콩도 누구 따라 하는 거야? 에? 홍콩 지금 저 데모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선거했는데 여러분 완전히 뒤집었어요, 안 뒤집었어요?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이게 누가 다 등장을 해서 그런 거야? 신좌파 젊은이들 때문에. 그러죠. 뭐 필리핀도 뭐 거기 노란 리본 그거 할 때 그때도 뭐 그 마르코스 아키노 저기 이렇게 내보낼 때 그때도 뭐 거의 그런 양태였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문화를 많이 수출하는 것 같아. 그죠? 음악 문화도 세계로 수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하는 문화도, 데모 문화도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뭔가면은 수출하고 이렇게 수출하고 받는 건 뭐지? 로열티를 좀 받아야 되는데 말이지, 세게. 응? 상품 말고. 그것도 엄청난 건데.
또 술 얘기하면 또 싫어들 하실까봐. 폭탄주도 우리가 수출한 거래. 이상권 권사님 말씀. 폭탄주 이게 아주 화색이 도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그 은실내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건데, 스위스 가서 통닭집을 하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닭갈비집이나. 왜냐하면 이 무슨 스위스나 유럽이나 미국은 뭔가면 여지껏 200년, 400년 동안은 닭을 한 가지 방식으로 그거밖에 몰라. 뭐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끓여 먹고 이게 없어. 그냥 빼 먹는 게 그런 식이야,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서 그래서 거기 가고서는 한번 여기서 저기 닭을 사다가 걔가 이렇게 만들어서 얼추 닭갈비를 만들었더니 난리 났다잖아. 네? 닭갈비 장사하러 가실 분 안 계세요? 돈이 좀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냥은 안 받아. 한 5억씩은 내야지만은 일단은 그 뭐지 이렇게 투자 이민은 없어 그런 거. 아니 거주권인가 영주권도 아니고 거주권인가 뭐 이걸 줘요. 뭐 거리청인가 이거를 줘. 가가 그거 하면은 동업하실래 우리가? 돈 집하라. 모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그렇다면 왕따 당하는 사람은 책임이 없을까? 왕따를 완성하는 사람들과 왕따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죠.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으면 왕따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구조와 집단의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왕따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국회의원 한나라당이야. 근데 이를테면은 그 젊은 기백이 있어서 신좌파 탈개념 권위적인 그런 행동을 취해. 그러면 거기 한나라당에 있는 다른 그 올드 엘리트들이 이 어린 친구를 왕따를 시킬까 안 시킬까? 시키죠. 그 왕따는 개인만 잘못한 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가 그를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왕따 현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동조자, 방관자, 그 외에도 강화자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왕따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방어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뒤로 넘기셔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뒤로 안 넘기세요. 나만. 그 밑에 보면 방어자라고 하는 거 밑에 왕따는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왕따는 모든 계층 집단 관계에서 여전히 작동되고 있죠. 지금도 작동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왕따 시켜요, 안 시켜요? 네? 왕따 시킬 수 있어요, 이거. 그 중에 여성들이 당하는 왕따 피해는 남성들이 왕따 피해에 비하면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너무 심합니다. 굳이 통계 자료를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이 따돌림, 차별을 받는 일이 이제야 표면에 드러나 사회적이고 인격적인 문제가 되었을 뿐이지 그 사실을 새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3년에 나온 이 코미디 영화 싱글즈,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뭐 있다는 것만 아시고, 내가 이 싱글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게 몇 년 나왔는가 하면 2003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때 뭔가면은 이 미디어를 만드는 이 감독들은 벌써 이런 사회의 그런 인식이 벌써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해석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2003년에 교회는 여러분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와 그 복권 뭐 이런 왕따 현상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을까 아니면 꿈도 못 꿨을까? 이게 여러분 교회가요 완전히 멍텅구리야.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뭐가 된다? 멍텅구리가 된다. 그거는 우리 교회 말고, 이건 참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탈남성 세계로부터의 꿈.
그러니까 탈남성하겠다는 것은 남성 위에 올라가서 무슨 남성을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남성과 어떻게 하겠다는? 동등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보면 아직 동등권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동등한 사회 인식의 그 성수까지 나가지 못했잖아요. 참 이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IMF 터지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사표 써야 되는 것도 남자야 여자야? 여자가 사표 써야지. 왜냐하면 여자들은 집에 가서 뭐 하면 되니까? 빨래하고 밥하면 되니까. 이게 아주 틀에 박힌 이 인식 체계야. 남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리저리 치이는 구차한 삶을 겪는 여성들이 꾸는 꿈이 뭔지가 이 싱글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여성이고 그녀에게로의 시선은 바로 여성 해방, 즉 싱글즈와 같은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꿨던 꿈을 실현한 여성이 있죠. 근데 늘 말하지만은 제일 먼저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여성학을 가르쳐요. 근데 교회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성학이 아니면 남성학이야. 남성학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뭔가 하면 그 남성을 어떻게 잘 뭐 할 건가? 에? 보조할 건가? 보조자들이야. 제1보조, 제2보조, 제3보조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제가 제일 감사하면서도 불편하게 여기는 거. 뭐 집회하면은 꼭 회원들한테 한복 입히는 거. 어? 아니 이게 무슨 권번이야? 왜 한복을 입혀서 쭈르르 내보내고 그래? 자기가 입던 옷 예쁘게 입으면 될 텐데. 그때 하는 말 있잖아요. 이왕이면 무슨 치마라고? 이런 언어나 문장이나 의식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불평등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냥 그런 구조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서 이와 같은 남성들의 음모, 그러니까 이런 이 남녀 불평등의 사회가 여러분 조성이 되려면 여자들이 늘 이제 남성의 지배를 받는 이 사회 구조가 존속이 되려면은요, 누가 음모를 부려야 돼? 누가? 남자들이 음모를 부려야 되죠. 그 남자의 음모를 어떻게 한 여자? 전복시킨 여자. 그게 누군가 하면 다말이라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 보세요. 나는 뭐 국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일견 정당성이 있지만은 이렇게 말이지 세상을 이 말뚝박고서는 말이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후한무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자료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일본군이 저지른 일이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합법적으로 저지른 일이에요. 보세요. 대한민국 육군 특수위안대. 위안대라는 말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썼지만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누구도 써요. 우리도 써요. 한국 전쟁 전체 기간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이 기간 동안 전선에서는 전투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한국군 위안부 즉 특수위안대를 설치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그냥 무슨 어떤 사기업이 개인이 한 거야? 아니면 국가가? 이 특수위안대는 휴전 이후인 1954년 3월에야 폐쇄가 돼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1956년 육군본부는 후방전사라는 책을 펴내요. 책의 서원에는 이후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 업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을 출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면서 바로 이 책에 특수위안대에 대한 내용이 밝혀져 있어요. 이게 이
국방전사라는 여러분 공식 문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특수위안대가 한국 전쟁기 군인에 대한 후방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군대 시설의 하나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시설이라는 얘기는 여자가 뭐라는 거야? 시설물이라는 거야 여러분. 물품이야. 그래서 이 위안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5종 보급품이야. 여러분 몇 년 안 됐어요 이거.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뭘 어쩌자고 말이지. 정말 정직하지 않은 거야. 국가에 의해서 창설이 돼요. 자, 이 국방 전사편에 여기 딱 보면은요, 그 설치와 배경 및 목적을 한번 봐요. 골 때려요, 여러분. 표면화한 이유만을 가지고 간단히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모순된 활동이라고 단언하면 별 문제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사기양양은 물론 전쟁 사실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패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대가 없는 전투로 인해 후방 내왕이 없으니만치 이성에 대한 동경에서 야기되는 생리작용으로 인한 성격의 변화 등으로 우울증 및 기타 지장을 초래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특수위안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뭐라고요? 보세요. 그 밑에 이건 내가 일일이 말하기 쉽지만은 이 도표기 때문에 좀 말해 볼래요. 1952년 한국군 특수위안대 월별 실적 통계표. 이거 여러분 이 국방전사에 기록이 된 거요. 전국에 여러분 5개 정도의 여러분 이 중대가 있었대. 60명을 하나의 중대로 해서 5개 중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5개 중대 300명이에요. 춘천에도 있었대요. 근데 이건 60명 단위가 아니라, 근데 보세요. 부대 서울 1, 서울 2, 서울 3, 강릉 1. 정말 강원도가 좋아. 옆에 보면 위안부수 서울 1에 19명, 서울 2에 27명, 서울 3에 13명, 강릉에 30명, 걔 89명.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1월 달 19명이 몇 명? 3,500명. 19명의 위안부가 한 달에 한국군 몇 명을 받은 거야? 3,500명. 9월 달에 4,350명. 서울 2에 8월 달에 7,280명. 서울 3에 13명이 8월 달에 2,800명. 강릉에 30명이 8월 달에 8,000명. 그래서 그걸 통계를 해봤더니 서울 1, 2, 3, 4 그 다음에 강릉까지를 포함해서 1년에 20만 명. 몇 명이요? 89명이. 이쯤 되면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시죠 이거?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1인당 하루 평균 몇 명의 이 군인을 이렇게 위안을 했는가 봤더니 대체적으로 6명 이상이야. 거의 7명 정도야. 자, 밑에 보면은 김희호라고 하는 이 군인 출신이 자기의 그 회고록에 이렇게 썼어요. 연대 일과에서 맨 밑에 보시면 돼요. 연대 일과에서 중대별 보급품 수령 지시가 있어. 가보았더니 무슨 품이라고? 무슨 품요? 건빵 라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위안부는 건빵 라면 이런 거라고. 보급품 수령을 하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 중대에도 주간 8시간을 제한으로 몇 명의 위안부? 6명의 위안부가 배정되어 있었다. 자, 1953년 전쟁 끝나면서 이거 폐지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대에 군인 같던 모든 남자들의 의식 속에는 뭔가 하면은 여자는 뭐야? 여자는 뭐요?
보고품이요. 그 다음에 왜 그 여자들 위안부하고 그 성행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걸릴까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군대 갔다 나온 우리 이 시대의 그 남자들이 제대해서 돌아와서 가정을 꾸려도 여러분 성, 공창, 다시 말하면 창녀촌에 가는 거 죄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던 일이야? 시행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고 체계가 계속 진행이 되어 오면,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국가의 시체가 있어 이런 위안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생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황금빵 구워야 돼? 아니면 붕어빵 구워야 돼? 아니면 호두빵 구워야 돼? 아니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좋아? 계속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남자들에게는 죄의식 없는 당연한 행위고, 또 이런 경험이 제도화됐던 것들이 여러분 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어떤 그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유지, 보전, 발전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야? 어디까지 와 있는 거야?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겠냐고? 없어지겠어요? 난리 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뭐 최강자의 그 경찰서장이 말이지, 미아리 다 없애면 다 어디 가는가 하면 빌라 얻어서 다 어디로 들어가? 오피스텔 얻어서 다 걸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게 평등성을 갖겠냐고. 평등해지는 일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쉽죠. 성서 창세기에는 족장시대 마지막 거인 요셉 이야기가 장황하게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느닷없이 해괴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야고보의 손부이자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적 상식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끔씩 무슨 주간 여성에 나오긴 한다고 합디다마는 고대 세계의 상식에 비춰봐도 해괴한 이야기인 것만은 맞아요. 고대의 신화적인 세계상이 오늘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취하도록 한 시형제 결혼법, 이제 한문으로는 형사취수제라고 말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이는 고대의 관습으로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의 부인과 결혼하는 제도를, 결혼이라기보다는 그냥 형의 씨를 이어가는 개념이지 결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하더라도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 그것도 시아버지가 꼬신 거야, 며느리가 꼬신 거야? 아니, 시아버지가 꼬셨어요, 며느리가 꼬셨어요? 며느리가 작심하고 누구를 홀렸어? 근데 여러분이 요시아는요, 이런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니, 하지 말래니 이렇게 해갖고서는 안 됐으면, 홀딱 망했으면, 폭 망했으면 안 하는데, 망했어 아니면 흥했어? 아니,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 꼬셔갖고 애 낳아갖고 말이지 쫄딱 망했고 아주 패가 망신했으면은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게 교훈이 되는데, 패가 망신했어 아니면 흥했어, 그러면 이렇게 하려는 거야? 창피한 짓을 했다는 유다 스스로의 고백이 증명하듯 거기까지 안 갔네요. 이는 고대의 관습으로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의 부인과 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야기 자체가 증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게 여겼다니까. 사창가를 찾는 남성들의 행위는 오늘날에도 공공연한 비밀이자 상식으로 통하지만은, 여러분 요새도 성매수자 뭐 어디서 누구를 이렇게
저기 뭐 붙잡았는데 그 매수자 노트를 봤더니 거기 뭐 변호사, 의사 말이지 뭐 쨍쨍한 사람들이 드럭드럭 하더래 안 하더래. 그러더래잖아요 이게. 공공연하게 들먹거리죠. 아니 저기 지난번에 왜 그 저기 뭐야 저 노래하는 애 승리인가? 걔하고 같이 말이죠. 무슨 저 여자 젊은 애들 말이지 다 겁탈하고서 말이지 동영상 올려서 퍼치고 보던 놈 누구야? 정모식이야. 예? 그 춘천 와서도 그랬다며. 어?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면 하나의 사냥이야, 사냥. 나 오늘 하나 여자 해치웠다. 둘 해치웠다. 3 해치웠다. 그러면 해치우지 못한 놈이 이런 나쁜 놈 그래? 아니면 와 이래? 아니 카톡에 그렇게 달았다는 거 아니오. 만약에 와 이러지 않으면 계속 달아 아니면 안 달아? 안 달죠. 내가 이제 거기에 연상되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게 19금 이상으로 넘어갈까 봐 정말 못하겠네. 우리의 용어도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남성 지배적이에요. 남성 중심이에요. 예전에 우리 이거만 하고 지나갈게요. 다시는 안 할게. 친구들이 아주 껄렁대는 말이지 좀 이렇게 막 노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 친구들 와갖고 학교에 탁 오면은 뭐 공부 안 가져오지 뭐 이렇게 탁 올려놓고서는 딱 하는 말이 있는 거야. 아 내가 어제 말이지 누구를 따먹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구조적으로 남자가 따먹히는 거야 따먹는 거야. 아, 상상하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그래도 꼭 그렇게 남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본질이 그렇지 않은데 한때 여러분 이 소위 현대신학, 해방신학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몸 파는 여성들도 당당한 사회의 직업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당당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한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평등주의를 보면 뭐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처한 남정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는 하나 여기엔 또 여성들만 들어가는 일종의 여성 전용 공간도 또 있다며. 이때 이게 여러분 모르지 뭐.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창피한 짓을 했다는 유다 스스로의 고백이 증명하듯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 사정이 다르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민망한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고 며느리가 창녀짓을 하여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다니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죽은 남편의 형제가 아니더라도 그 친척이 과부가 된 여인을 거둬들일 수 있기는 했습니다. 예컨대 롯이 죽은 남편의 친척 보아스와 결혼했듯이 말이죠. 이럴 수는 있지만은 시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참 회개하다는 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면 다른 아들마저 없는 시아버지 며느리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말 이야기에서 그런 가능성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다말 이야기에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가 사건을 민망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민망한 사건을 버젓이 성서의 내용에 적어 전하고 있으니 이 이야기는 회개하기 그지없죠. 뭘 어쩌라는 겁니까? 어떤 교훈을 받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깨달음의 화두가 된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회개한 이야기를 우리는 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제 2강자만 끝나면 이제 끝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18강으로 하느냐? 아니 왜 그 다음 대목 아니 그런 회개한 이야기가 엄숙한 요셉의 이야기 한복판에 치아에 낀 빨간 고춧가루처럼 있는 걸까? 이거 아주 정말 좋은 표현이야. 당시 사람들의 통념으로도 쉽사리 용납되지 않는 추문을 전하는 이야기가 거룩한 성서 안으로 기어든 사건은 무엇일까? 앞에서 저는요 성서는
그 기록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의무와 뜻이 거룩하다 말씀드렸어요. 네? 기록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말의 이야기가 거룩한 얘기야, 거룩하지 않은 얘기야? 거룩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해괴한 이야기야. 근데 그 해괴한 이야기가 주는 뜻은 어떻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 기록은 거룩하지 않지만은 이 해괴한 기록이 주는 의미, 뜻은 어떻게 한 거야?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무슨 큰 무슨 뭐 거룩과 아름다움이 돼요? 아니면 그냥 죽은 거야?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뜻이 어떤 거야? 위대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한둘이요? 아니면 수도 없었어요? 하루에 500명, 2000명씩 막 죽었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음이에요. 그건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거기에 죽은 뜻이 뭐 한 거야? 거룩한 거죠. 그럼 다말과 시아버지의 통정 사건은 조금 이해하는 실마리가 조금은 이제 단초가 돼요. 그 뜻이 거룩하다면, 그러니까 해괴한 것에는 여러분 눈길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 해괴한 짓이 주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죠. 다시 말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뭘 보면 돼? 달을 보세요. 그러면 뭘 보면 돼? 달을 보면 돼. 그 대신 뭘 보면 안 돼? 손가락을 보면 안 돼. 근데 이제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뭘 보는 거야? 손가락을 보죠. 그래서 스승은 그 손가락을 어떻게 해버려? 잘라. 진짜 스승은 손가락을 잘라내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근데 오늘날 스승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기 있는 달을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려서 손가락에 어떻게 줘? 어떻게 줘? 붙여줘. 그래서 그게 달인 줄 알아. 그게 오늘날 기독교야. 그래서 지 손가락에 붙어 있는 게 뭐야? 달이야. 그게 진짜야, 가짜야? 이 이야기는 분명히 요셉이 이야기와는 독립되어 떠돌던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서로 다르게 굴러다니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 정통 왕가의 계보상 누락될 수 없는 인물인 유다의 비중 때문에 간과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족속에서 누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수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전승에 남겨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가문들 중에서 종가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당시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덕스럽지 못한 사실을 끼워 넣어야 할 이유는 없었죠. 종가의 정통성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 사건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살짝 덮어두는 것이 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의 흐름에 걸리적거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한 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회개하고 추잡한 이야기에 담긴 뜻이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가 각별한지는 누가 찾아가야 돼? 누가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각별할까? 끼워든 위치로 보아 이 이야기는 남성들로 이어지는 정통 계보상의 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들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딸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똑같아. 요즘에는 족보에 여자도 들어가지만 옛날 족보에는 여자는 들어가지? 옛날에 여러분 이게 비석 세우는데 여러분 뭐 고 허태수 뭐 그러고서는 옆에 말이지 마누라 이름 써야 아니면 그냥 무슨 씨야. 무슨 씨지. 무슨 이름은 누가 이름을 붙여야 이름 안 붙이지.
근데 이제 그런데 거기에 탁 끼어드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기구하지만은 억척스러운 한 여성이 사실상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자,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 드렸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올 때 한 결심은 뭔가 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삶에 있어서나 의식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성에 있어서나 어떻게 하다? 평등하다는 거였어요. 그걸 유지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데 여자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40년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이게 고착화 되어 가면은 여러분 평등성이 잃어버려지고 누구 중심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남성 중심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남성 중심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을 이게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삶이 아니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확 뒤집어 엎는 거. 그게 누구였다고요? 다말이었다고요. 그러면 다말은 혁명을 한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실행한 거야? 이 이야기는 아주 견고한 가부장적 질서를 전제하지만은 오히려 그 질서의 가치관을 까발려 놓고 뒤집어 엎는, 괄호 열고 이번 강좌에서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뒤집어 엎다예요. 아니 뒤집어 엎어야 바로 되지, 그죠? 지금 배가 가다가 엎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엎어진 배의 등 위에 타고선 그냥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해야 돼? 아니면 다시 엎어야 돼? 나는 예전에 저는 배도 타보고 삿대로 짓는 배도 타보고 제가 강 건너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강 건너에 나무로 벤 목조 배가 하나 있고서는 큰 저 참나무 이게 긴 삿대가 있어갖고 뭔가 하면은 몇 사람이 이렇게 삿대를 저어갖고 이 짝에 갖다 놓고서는 붙들어 매놓으면 저 짝에 건너가는 사람이 또 이 삿대를 저어서 절로 건너가고 그게 다 우리가 뱃사공이었어요. 근데 그런 삿대로 짓는 배를 타기 이전에 저 어릴 때 말이죠. 양은다라라고 있어서 이만한 양은다라. 양은다라를 타고서는 여러분 물 위에서 놀아보긴 했어. 그런데 여러분 양은다라 이따만한 거 타고서 놀다가 말이죠. 친구들이 장난하느라고 둘러 엎잖아요. 그 둘러 엎으면은요. 엎어진 양은다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1번 쉬웠을까? 아니면 어려웠을까? 그러면 양은다라 그런 경험은 없으셨을 테니까 그럼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이지 한 400m는 강둑으로 내려가고서 양쪽에다가 바켓에다가 말이지 물지개 이렇게 짝대기 쭉 있는 걸로 이렇게 물 있는 걸로 해서 짊어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양동에다가 바가지를 떠났단 말이죠. 바가지를 이렇게 동동 떠났는데 어떻게 하다 바가지가 홀딱 엎어지잖아요. 바가지가 홀딱 엎어지면은요 그 바가지 안에 있는 그 공기가 빨아들이는 힘 때문에 다시 바가지를 뒤집는 일이요. 바가지인데도 여러분 그 양동이 안에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이거 아시는 분? 정말 여러분 다 부유하게 사셔서 그래. 나는 그 바가지를 바로 엎는 그 어려움도 경험해봤지. 양은 달아 바로 엎는 것도 경험해봤지. 그러나 배는 뒤집어 엎어보지 못했어. 워낙 크니까 20명 좀 탔으니까 그걸 어떻게 뒤집어 엎겠어요? 그거 만약에 뒤집어 엎었으면은 어떻게 됐어? 죽었지? 무슨 살긴 뭘 살았겠어요.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여러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뭔가 하면은 하늘의 뜻에 의해서 흘러가던 것들이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 여자라고? 뒤집어 엎은 여자라고. 누가? 다말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짓으로 시아버지 꼬신 년이 아니고 음탕한 년이 아니고 애 낳기에 급한 여자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록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 기록이 주는 무엇이? 뜻이 뭔가 하면 거룩하다고. 그게 여러분 경이야, 경. 경이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쑥 살다 보면은요, 그 인간과 인간의 평등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그거를 여러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고기 편승해서 아유 그냥 내 한 몸이나 알랑알랑 살다가 말지 이렇게 해?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근간에 나타난 미투 운동은 여러분 그건 뒤집어 엎는 행위 아니에요. 예? 뒤집어 엎는 행위죠. 진작 했어야 되지, 그거 뒤집어 엎는 거. 남자들이 오랫동안 나는 비겁하다고 봐. 제가 늘상 어디 가서 이제 자리에서 할 때마다 아우 고은 선생 비겁하단 말이지. 내가 봐도 했을 거야 그 짓을. 예? 그쪽에 있는 부류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뭐 내가 그 본 꼴들도 거의 유사한 꼴들이었어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그 짓 안 했겠어? 그 옛날에 말이지. 그러면 아싸하게 했다 내가 미안하다 말이지. 뭐 이래든지 아이고 뭐 질질거리고 말이지 안 했다는 둥 기억이 안 나는 그건 정말 비겁한 짓이야. 했다 그러면 난 내가 볼 때는 고은의 시가 더 빛날 것 같으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셸 푸코 아니에요. 미셸 푸코는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일평생 무슨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은 넌 자식아 성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는 비난이었어요. 그래서 미셸 푸코가 죽기 전에 쓴 게 뭔가 하면 성이란 무엇인가야. 그런 어떤 그 지성적 용기가 있어야 되지. 저 어른들은 아주 비겁한 거야. 고소하고 뭐 얻어 터져도 싸지. 그러니까 다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런 윤리적으로 나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질서가 어떻게 됐을 때, 왜곡되었을 때, 그 왜곡된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잡기 위해서 뒤집어 엎었던 인생을 살아갔던 한 여인으로서의 표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죠.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이야.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어떻게든 한사코 배제하려 하지만은 여자를 거꾸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 여성에 관한 이야기. 이래서 앞에 소개한 영화 싱글스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한번 보면 좋을 듯도 합니다만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매스미디어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런 주제를 다뤘다는 데서 오늘 다말의 이야기와 상통하는 데가 있고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다룬 이 시대적인 해석을 신학은 뭘 도대체 하고 있는가? 신학은 뭘 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인들 붙들어 두는데, 교인들을 모아들이는데, 교인들 주머니 터는데 신학이 있잖아.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변화한 세대에 가장 후진대가 어디야? 예? 저는 물어보기만 했지 답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변화된 세대의 가장 후진 직구는 어디야? 변화된 세상의 가장 후진 직군. 에?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뭐 이런 중에 이발사 포함해서 무슨 미용사 말이지 다 포함해서 가장 후진 직군. 여러분이 목사 이름은 정말 곤란하지. 내가 볼 땐 목사 맞아. 그저께 우리 탄광 갔다 왔잖아요. 우리 동네 얘기인데. 그거 본래 목사님들에게 특별한 경험, 다시 말하면 어떤 영적인 감흥을 주자고 해서 지금 장성 탄광에서 그걸 무슨 행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스페셜하게 만들고 지방에다가 공지를 했어요. 목사님들 가자.
그랬더니 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10명 정도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 이렇게 갔단 말이죠. 우리 딱 갔더니 이미 거기 그분들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프레카드를 다 준비해 갖고 말이죠. 브리핑 자료 말이지 무슨 회의실 이걸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하고 소장이 직접 말이지 우리하고 똑같은 복장하고 말이지 나와서 땀법을 흘리면서 그 지하 갱도까지 들어가서 안내하고 설명하고 가이드하고 이런 여러분 특별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그 사진 찍은 것 중에 하나를 우리 목사님들 밴드에다가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놈이 딱 이렇게 해서 자랑질 하지 마시고 그 댓글을 단 놈이 나보다 유일하면 개자식 하고 내가 정말 죽여버릴 텐데 이게 까마득한 후배네. 난 뭐 물론 나빠지만 늦게 박영주 목사 교육총무가 보고 저한테 말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상대할 종자가 아니라서 내가 그걸 내리면서 미안하다. 내가 미처 생각이 짧아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 사과를 하니 받아주고 이해하셔라. 그리고 내가 그걸 내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또 하나 결심하는 게 이 후진 새끼들하고는 정말 놀지 말아야 되겠다. 가장 후진 직군이야 이게. 아주 퇴화된 직군.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 목사님도 왜 괜히 애들 밥 사주고 이딴 거 하지 마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게 뭐 그런데 이 다말은 말이죠. 그와 같은 변화의 체제, 그릇된 변화의 체제 가운데 그것을 직관하고 탁 뭔가면은 흘러가는데 깃발을 팍 꽂은 그런 어마어마한 여자라는 거죠. 예수도 마찬가지의 그런 존재예요. 그 유대의 그릇된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규정된 인간을 이렇게 계층화하는 그 시대의 율법을 파괴해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던지며 이건 거의 예수의 행위와 같은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유다의 처다들 내용을 잠깐 볼래요? 처다들 엘이 죽자 그의 아내 다말은 과부가 되죠. 엘이 어떤 사연으로 죽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성서는 다만 그가 약했으므로 하나님이 죽게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표현이 아주 좋아요. 하나님이 죽게 했다. 하나님이 죽게 했으면 원통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누가 죽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거죠. 거기 뭐 매달려서 말이지 뭐 아유 안타깝게 죽었네. 그럴 것도 없어. 그럼 누구 욕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죽게 했는데 뭐 어떻게 그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 선선함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있고 없음에 대해서, 죽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진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살게 하고 죽게 하고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되지. 뭐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말이지, 원수 질 것도 없고 말이지, 뭐 마음에 무슨 그걸 가질 것도 없어요. 그냥 클리어하겠다. 사람을 빼놓고서는 대부분 모르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강아지도 사실은 자식이 죽으니까 울긴 울더라고요. 눈물 뚝뚝뚝 흘리고. 이 얼마나 선선한 수용입니까? 얼마 전에 이효령 박사가 텔레비전에서 최근 그의 상황을 인터뷰했다고 그날 아침 황제국 장로님이 제게 알려왔습니다. 아마 그래 저도 봤는데 이효령 선생의 말 속에도 이게 중심 언어로 쓰여지고 있는 듯해요. 자기 마지막 이제 인생을 참 호화스럽게 살았는데 공부해야 될 거 딱 하나 있다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죽음이 딱 오면은 뭐 하러 들어가는 거야, 글로? 공부하러. 참, 우리보다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뭐, 아마도 남성들의 악한 음모를 시사하려는 표현이 아닐까. 시형제 결혼법에 따라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과부가 된 형수를 아내로 맞죠. 그리고 죽은 형의 뒤를 이어 의무를 다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그도 몸이 약해서 였던지 아니면 쫀쫀해서였던지 겁이 많았던지 샘이 많았던지 여하간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내가 된 형수와 동침을 하지만은 그때마다 형의 아들 낳기를 거부하여 정액을 아내의 그 형수의 몸 밖으로 쏟아 땅에다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는 땅에다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용어 중에 자유행위라고 그러죠. 오나니즘이라는데 자유행위가 바로 이 오난에서 나온 거예요. 오난이라는 이 둘째 이 유다 아들의 이름에서 자유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유가 여러분 정액을 상대방의 몸속에, 여자의 몸속에 쏟는 거야? 아니면 바깥에 쏟아버리는 거야? 바깥에 쏟아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현대어의 오나니즘, 수음, 다르게 이르는 말로 자유행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난이라고 하는 유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자유야. 아니, 자유는 아니지. 자유라는 단어가 된 거죠. 그런데 왜 그 짓이 악하다는 것일까? 오늘날 또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자유를 다 뭐라고 쳐요? 죄라고 쳐요. 네? 자유행위를 다 죄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오난이 그거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에는 이 자유행위 하면서, 오늘 이게 성교육 시간인지 뭔지 모르겠네 이게. 그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지뢰의 사정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저의가 악하다는 것이죠. 자의가 악하다고 가르치는 선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한 시절 자의로 품었던 죄의식을 성인이 되어서도 오랫동안 갖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상담하면요, 대부분 많은 이 청소년들이 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왜? 뭘 해서? 자의를 해서. 그런데도 못 참겠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못 참아야 돼? 아니면 열심히 해야 돼? 아니, 상담을 하려 치면, 네? 옛날에 성교육 강사 나왔던 여자분 누구예요? 얼굴 동그란 여자. 구성애는 뭐라고 가르쳐요? 천만에 저희 목사님 뭘 열심히 해. 건강을 해치니까 자기 건강에 맞춰서 정해놓고 하라는 거야. 일주일에 2번 하든지 그냥 무제한으로 하지 말고. 미 목사님 어디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한다지 마요. 구성에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저도 신학교 3학년 때 이 청소년 상담 청소년의 전화 상담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30시간을 받아야지만 상담할 수 있는 이 자격증을 줬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자격증 얻어갖고선 여러분 안양에서 한 몇 달 해봤는데, 뭐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청년들의 고민이 이 길티야. 자의로 인한 길티. 제가 이렇게 써서 참 재미난 것들까지 여러분과 나누게 되네요. 모두 다말이라는 여성 덕분입니다. 고맙죠, 이 여자분이. 오나는 형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기를 거부합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은 재산 곧 땅의 소유와 직결됩니다. 형수 다말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것은 형의 땅을 보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은 새로 태어날 아들의 땅이 되며 동시에 다말의 땅이 됩니다.
그것을 거부한 오난의 저희는 분명해지죠. 인자 없는 땅이 된 형의 땅마저 자신의 땅으로 삼고 싶었는데 형수를 통해서 애를 낳으면 내 땅이 내게로 돌아올 땅이 도로 누구 땅이 되는 거야? 누구 땅이 되는 거야? 아니, 형수가 정말 성행위를 하기 싫을 만큼 미운 아주 그런 아주 뭐라 그러나 거북한 여자라면 아예 하지를 말지. 하긴 했는데 뭔가 하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성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오난은 뭔가 하면은 형의 재산을 어떻게 하고 싶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 거야? 유대의 평등주의의 이 하나님의 뜻에 봐서는 동생이 형의 재산을 갖고 싶은 것은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에? 그러니까 지레사정을 해서 뒤진 거야, 아니면은 평등하게 살기를 거부해서 죽은 거야? 해석이 그리 되네요? 이게 무슨 섹스에 관한 얘기가 아니네요? 평등, 불평등에 관한 얘기네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무슨 괴설스럽다, 이상하다 보지만 당시대의 이 이야기를 읽는 이스라엘 대중은 뭔가 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불평등하게 남의 것을 형 것이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구나, 벌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겠죠. 해석을 했겠죠.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신학 체계를 바꿨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갖는 게 죄가 돼,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해서 가져오면 복이 돼.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죠, 뭐. 양태가. 이해되시죠? 왜 여러분 오난이 죽어야 하는지.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자유하면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문둥병 걸려 죽는 거야. 왜냐하면 정액을 얻어 쏟으니까. 그럼 땅에 안 쏟고 휴지에 쏟으면 어떡하냐? 그건 또 다시 답을 해줘야지. 근데 구성해 보니까 나는 왜 그걸 봤지? 구성해 거를? 구성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휴지를 사용하되 아주 좋은 휴지를 쓰고 예쁘게 접어라. 어떻게 했길래 말이지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이게 좋은 말 할 땐 저를 좀 보세요. 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그럼 나만 웃기는 놈이 되잖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동업 관계로 가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형이나 동생이나 재산이 불균형해야 돼, 균등해져야 돼? 균등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형이 죽으면서 형수 앞으로 돌아갈 몫이 다음으로 내한테 내려올 차지인데, 형수한테 말이지 애를 낳아주면 그게 돌아와, 아니면 그냥 거기 있어? 요딴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해석학적 신학의 전통으로 유지했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살겠어요? 아니면은 뭐 자연이 이렇게 불균해지는 그런 그 소유에 대하여서 아이고 언젠가는 나눠야지 하는 어떤 균등의식이라도 있겠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인자 없는 땅이 된 형의 땅마저 다시 자신의 땅으로 삼고 싶었을 것이죠. 자기 혼자 재미만 보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오난의 저희는 불순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레사정을 해서 악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거, 그게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거야? 네? 선한 거 아니에요. 악한 거라는 거죠. 결국 이래서 신의 저주를 받고 맙니다.
참 해괴하죠. 다말이 시동생과 동침하는 일은 당연하고 그 해괴한 상대가 되었던 남자는 신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 이 이야기.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 오난이 죽어야 돼? 아니면 다말이 죽어야 돼? 에? 다말이 죽어야지. 근데 왜 오난이 죽어요? 이게 성서예요,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를 지경이죠. 원칙이 서 있지 않으면. 사태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다말은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에게서 죽은 남편의 아들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아들 3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 시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아들 세 새끼가 한 여자 때문에 다 어떻게 되겠어? 죽게 됐어. 그러니까 꾀를 하나 썼어. 얘야, 며느리야. 지 셋째 아들하고 못 자게 하느라고. 며느리야, 저 친정에 가서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거 보낸 거야? 친정 나들이를 보낸 거야? 아니면 쫓아 보낸 거야? 누굴 살리려고? 여러분, 아들을 살리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은요, 그 다말에게 물려줘서 옮겨갈 그 재산을 자기네 집에 보존하는 데도 목적이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이번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시아버지 때문이죠. 유다는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을 친정으로 내보냅니다. 이걸 뭐라 그러지? 왜 여자를 이렇게 하는 거? 소박. 소박은 뭐 남자가 놓는 건데 시아버지 때문이죠. 유다는 셋째 아들이 아직 임시적 조처라 하지만은 사실상 영구적 조처였을 겁니다. 두 아들이 죽어나갔으니 그 아들들을 죽게 한 다말은 살이 낀 여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유다는 셀라도 그 위 형들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가득합니다. 하나 남은 아들마저 그 살이 낀 여자 때문에 죽는다면 어찌 되겠어요? 자신의 대는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다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다말과 짝지어 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짝지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평등주의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위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는 거야? 거역하는 것이죠. 이게 죄악이라는 거죠. 친정으로 돌아가 있으라는 말은 그리 알고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죠. 다말은 그렇게 남성들이 구조적인 농락에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뭐 남성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찍소리는 했겠어요? 무슨 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구약 성서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 여러분 이 재산 분배를 우리나라도 여러분 재산 분배는 결혼하고 시집간 여자한테도 했었어요? 아니면은 어느 시점부터 했어? 다 누가 갖는 거야? 그렇죠. 아들이 갖는 거였지. 무슨 여자가 무슨 재산 분배가 있었어요? 예? 뭐 주면 뭐 받긴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장치가 없었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n분의 1로 다 됐죠?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도 아직도 가부장 사회에서는요, 제가 어디서 봤나, 어디서 읽었나, 그랬는데. 뭐 그런 거 등등. 예. 그런 건 이제 땅이 남아있으니까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또 많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혼자 당하고 세월을 보냈더라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기억될 수도 없죠. 자,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다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세상으로 가는 세상을 뒤집어 엎은 혁명가죠? 그 혁명,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바로잡은 그 다말에게서 누가 나는가 하면 누가 나요? 허태소가 나요? 예수가 나요? 허태수나 예수나 숫자 돌림 아니야.
나는 그냥 돌림이라 그랬지 그분과 나가 형제라는 얘기는 안 했어. 다말이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은 그런 존재죠. 그 존재 밑에 누가 나요? 예수죠. 그러면 예수가 그런 여자의 후손이 될 자격이 있어 없어? 그러면 거꾸로 불편하면 이 예수의 선조가 될 자격이 시아버지를 꼬셨던지 말았던지 그건 차치하고 두 번째로 하고 이 여자가 일으킨 그 혁명적 사건을 예수와 비교해 본다면 예수의 선조가 될 자격이 있어 없어? 여자라도, 이런 여자라도. 그래서 이 다말이 예수의 족보의 윗선에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죠. 이해돼요? 이제 좀 더 재미나게 좀 가봅시다. 이제 농락당한 다말의 대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게 성서예요. 다말이 창녀 행세를 하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 이 저 미리암 동네에 저기 올라왔다고 시아버지가 양 저 털 깎거라 말이지. 그랬더니 그때 딱 전략을 세우는 거야. 아, 잘 걸렸다 이 자식아. 그래서 창녀처럼 복장이 뭐 창녀 같은 창녀 복장이 따로 있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 저기 안경수리 남편 된 전성우랑 초기에 여러분 저 청량리 588 다일 공동체에 6개월 드나들었잖아요. 김장해다 주고. 잘 모르시나요? 그때 왜 제가 그 최일도 목사고 588에 자주 들어는가 하면은 궁금해서. 난 뭐 선한 목적이라든지 선교적인 의미라든지 뭐 창녀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창녀가 궁금했었어. 참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일교회를 이렇게 다일 공동체 밥퍼드는 데를 가려면은요, 그 저 청량역에서 내려가고던 그 뒷골목으로 무슨 백화점이지? 대왕 코너구 앞에 그 사이로 쭉 이렇게 지나서 쭉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들어갈 때 고개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장이 여러분 안 가보셨구나. 그럼 내가 말할게. 복장이 달라. 일단은 눈만 돌리면 다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 두 주는 제가 땅을 보고 갔는데 한 2달 지나가니까 아주 이렇게 두리번거리며 가게 됐습니다. 참말로. 뭐 그런 창녀 복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그때 제가 들은 것 중에 놀라운 것은 그때 제가 들었던 정보 중에 그 최일도 목사가 하는 것 중에 그 청량리 588 그 무렵에 1987년 8년 그 무렵에 그 몸파는 여인들이 600명쯤 있어서 600명. 그 중에 200명은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고 400명은 출퇴근하는 분들이야. 가정이 있는데 앞에 아침에 나올 때 저 시장 가방에 들고 와갖고서는 놓고서는 근무하다가 저녁에 뭐 무랑 배추랑 사가지고 집에 가는. 아니 나도 들은 얘기야. 뭐 내가. 근데 이제 또 거기 뭐 6개월 있으니까 별 얘기 다 됐어. 이제 젊을 때 되면은 그 굴레방 다리 밑에 가갖고 뭐니까 밥 퍼주고 막 이렇게 돌아오면은 근데 밥 퍼주러 나가기 전에 뭔가면은 그 다일 공동체에서 뭔가면 봉사자들하고 그다음에 또 밥 먹으러 오는 그 직업 여성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두 여자분은 이 최일도 목사가 집으로 돌려보냈어. 뭐 빚도 갚아주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집에 가서 2달을 못 살겠더래. 그러니까 다시 다 자기 발로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하여간 창녀의 복장이 따로 있는지는 그때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복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딱 보니까 뭐야? 창녀야. 그래서 이제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아예 그냥은 안 됩니다. 뭐 증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염소 몇 마리 줄게. 염소 뭐 그거 진짜 끌고 와야 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내 손에 잡혀 주십시오. 뭘 주랴? 그랬더니 당신의 지팡이 와. 그건 뭔가면 그 사람의 상징이거든. 신분,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증. 지팡이 와. 그다음에
보따리와 그 다음에 뭐야? 허리띠를 달라.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가 며느리 얼굴도 몰랐을까? 어떻든지 그래서 그거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줬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또 하룻밤 자고서는 지나갔어요. 그리고서 며칠 있다가 염소 몇 마리를 가지고서는 찾으러 갔더니 그 창녀가 그 자리에 있대 없대? 없대요. 아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다고. 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며칠 지났더니 소문이 난 거야. 아이고 당신 며느리가 말이지 그 친정애가 있는 며느리가 어떻게 했다고? 환양지를 해갖고 말이지 애를 뱄단 말이지. 이런 때려 죽이려면 당장 데려와라 말이. 불로 태워 죽여야 되겠다는 거야. 딱 그래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데리고 오니까 며느리가 아유 저를 불로 태워 죽이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냐고. 내놔봐라 이년아. 그래서 딱 내놔봤더니 지팡이, 그 다음에 그 주르목, 그 다음에 허리띠, 그게 다 누구 거야?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김영태 권사님 보고 이거 한번 연극으로 만들어 보면 배꼽을 잡을 거다. 대본 쓰는 거야 뭐 그거 쉽지 않겠어요? 이상원 권사님도 할 수 있는데 정말 뭔가 의미소를 가지고 잘 쓰면은. 자 근데 보세요. 이게 한마디로 남성들에게 농락당한 다말은 그 모든 남성적 힘을 자신의 손아귀에 주고 남성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죠. 지팡이, 허리띠, 그리고 가방. 이건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장악을 한 거예요. 그 장악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렇게 흘러가는 사회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전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복자 예수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새롭게 했던 다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말의 후손이 또 세상을 새롭게 한 누구야? 예수란 말이에요. 이제 뭐가 맥이 되세요? 그 다말이 그래서 거기 있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여자가. 도리 없이 자기의 모든 힘과 상징을 하룻밤 창녀와 잔값으로 내맡겼던 유다는 친구를 통해 약속한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담보물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창녀는 길거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망연자실해진 유다는 가질 테면 가지라지 하고 포기하지만은 끝내 자신의 위신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당사자를 찾을 수 없어 지키지 못했다고 위안을 삼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는 남자나 여자나 평등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고 남자도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갖고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니면은 여자들은 이미 남자의 뭐가 됐어요? 보급품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거를 전복시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초기에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에 그 여자들이 말이지 그렇게 교회 나가서 말이지 성령 받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제가 엠마오 가면은 저기 가장 불편한 마지막 고백이 이거야. 다 들은 건 아니지만은 여자분들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남편 새끼가 그렇게 믿고 말이지, 밥도 차려주기 싫고 말이지, 두드려 패 죽이고 싶고 말이지, 언제 죽나 기다렸는데 엠마오 와보니까 내가 너무 크게 잘못했다 말이지. 네? 여러분 들어봐요. 크게 잘못했다. 이제 내가 돌아가면 절대로 그런 미움 안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어떻게? 나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게 뭔가, 아니 다시 또 남자에게 순종하는 여자를 만들려고 여러분 엠마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남자를 두드려 어떻게 하라고? 엎으라고 엠마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엠마오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제도에 순응하라.
어긋난 질서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대부분 들으면 막 죽이고 싶었는데 말이지, 엉엉 울면서 말이지, 그 새끼 개새끼 말이지, 이러다가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말이지 돌아가면은.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 엠마오 했던 저기 여자 부인들이 먼저 가면은 그 남편들이 다 좋아했대, 안 좋아했대? 다 좋아했대잖아요. 돌아가고 얼마나 또 여우짓을 하는지 말이지. 야, 이러면 계속 어디 보내야 되겠다. 왜, 어떻게 하니까? 만약에 엠마하고 돌아가고서는 그 남편한테 말이야, 야, 이 새끼야, 이제 똑바로 해. 난 이제 네 종이 아니야. 이랬으면은 그 남편이 엠마하고 계속 가라 그랬겠어요? 아니면 절대로 못 가게 했겠어요? 그래도 내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발설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해봤자 알아들을 귀때기가 하나도 없을 테니까.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이 얘기. 사실은. 그런데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민망한 소문이 나도는 것을 듣게 되죠.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해서 아기를 뺐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쫓은 며느리지만 아직은 자기 가문에 속해 있는 며느리가 사람들이 지탄받는 짓을 한 사실을 알고 유다는 노발대발합니다. 당장 화형에 처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는 그 순간에 현명한 여자 다말은 유다가 맡긴 담보물을 내놓습니다. 저는 이게 좀 나는요, 이거 읽으면서 참 이 여자 대단하다. 나 같으면 이런 원통한 일이 있으면 보따리 확 하더면서 봐, 이 새끼야, 네 거잖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랬더래요. 스님이면서 저는요, 이 물건의 남자하고 정을 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넛지라 그래요. 여러분들 저 남자 화장실 안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남자 화장실 가면은 이게 오줌 누는데, 이 따라 오줌 누는데 여기 오줌 떨어지는 부분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파리 새끼가 그려져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뭔 나는 이 표현이 아주 들어와. 가평국에서 가면 그렇게 돼 있어. 가평 사람들이 좀 크죠. 그래서 그 파리를 그려놓은 이유는 뭔가면은 그 파리가 꼭 붙어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파리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좀 가까이 가거든요. 그것을 슬쩍 어깨를 치듯이 그를 가르쳐서 적극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넛지라 그래요. NUDGE. 그러니까 뭘 직설적으로 막 똑바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지. 이건 이런데 어떻죠? 이런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주 점잖게. 근데 이 다말이 어떻게 말해? 그럴 만도 하지 않겠어요? 뭔가 하면은 첫째 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하고 했는데 이 새끼 또 뭔가 하면은 저 지게 사정을 해갖고는 또 뒤졌지. 그래서 셋째 남았는데 또 시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쫓아 보냈지. 이랬으면은 여러분 여기 분노가 드글드글 하겠어요? 아니면 평온하겠어요?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 꼬셨는데 또 뭐 시아버지가 아이고 어떡하나 이랬어요? 아니면 당장 불태워 죽이래. 그러면 이 시점이면 가갖고 말이지 해대기 치면서 봐 임마 이게 누구 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쓱 내놓으면서 글쎄요, 누군지 모르는데 나는 이 물건에 임자하고 했는데요. 정말 명장 지르는 거지. 이게 누구 태도라고요? 제가 마치 모노 드라마 하는 것 같으네. 다말 됐다, 시아버지 됐다, 막 이런 거. 설교 중에 드라마 설교라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드라마처럼 말이죠.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정말 통쾌한 역전의 순간입니다. 기세등등했던 유다는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과오임을 깨닫고 며느리 앞에 복종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도드라지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디 안에다 심어주는 거야? 성서 안에 심어놓은 거야.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 말은 뭔가면 가부장제 사이는 틀리고 그 아이가 추구하고자 하는 평등주의가 어떻게 하다? 옳다. 이 고백이. 이래서 이게 성서가 되는 거지. 결국 자 정리합시다.
다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아시죠? 쌍둥이를 낳죠. 그 사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전혀 손상당하지 않고 고스란히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의미를 넘어서서 기울어져가는 불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하게? 평등하게. 그 평등이 뭔가면 최소한 남녀평등, 그 남녀평등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평등까지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말이.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일이나 다말이 한 여자로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 일이나 목숨을 바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목숨을 바치는 일이잖아요. 시아버지를 꼬셔서 동침하는 일은. 그게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목숨 바치는 거야? 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렇죠. 전복 뒤집어 엎으려고. 다르지 않아요. 논개가 여러분, 내가 그 부여의 뭐지? 낙화암에 가보니까 떨어져도 안 죽겠던데. 그렇죠? 내가 봐도 떨어질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냥 떨어졌다니까. 왜 논개가 여러분 적장을 껴안고 거기 떨어진 거예요? 1번, 적장이 너무 좋아서. 2번, 죽더라도 한번 껴안고 싶어서. 3번, 이 조국을 외구의 손에는 넘길 수 없다는 그 하나의 이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개를 추종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말한다면 미친년. 떨어지지도 않을 때 왜 떨어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말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하다, 이상하네. 왜 시아버지하고 했지? 거기에 뭐 눈을 쏠려갖고 말이지. 저도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자유행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러분을 살짝 현혹을 시켰습니다만은 그건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당당하게 자기의 몫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그 행위 하나로 뭔가면은 불균형해져가는 어긋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실현하려고 했던.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쓰면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면 이게 물음표를 쳐놨는데 이게 길이 할 때 길이에요? 길이에요? 네? 길이? 이거예요? 아니면 리? 내가 오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이게. 뭔지. 나는 그냥 무조건 길이 했는데, 제가 이게 예습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썼나 해서 찾아봤는데, 길이 통닭 이런 건 나오더라고. 길이 통닭. 근데, 김삼희 권사님 모르세요, 이거? 길이야? 길이야? 어? 이게 맞아요? 어떻게 알아? 그냥 맞은 걸로 합시다, 그러면. 근데 보니까 좀 웃겨서. 맞아요, 장수님? 이거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글 한문도 잘 쓰시고 잘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60살 가까이 되시는데 자꾸 저한테 쓰시는 편지가 소리 나는 대로 써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이랬다고요? 근데요, 저도 매번 글을 쓰는 사람인데도 이게 어떤 데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물음표를 쳐놨는데, 아, 이게 맞네요. 길이, 에? 맞아요? 나왔어요? 여자랑 김부사님 길이가 아니잖아. 길이
이래 이게 뭐 길이든지 상관이야 이게 사실은 기억되었고 그 주인공의 이름은 당당히 유다 왕가의 계보에 기록이 되죠. 유다 왕가 족보에 기록된 이례적인 세여인 다말은 여전히 장식하고 있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는 진부한 말이 있죠. 그 말이 남성의 지배를 받는 현실을 보도하는 삶이라면 마땅히 변형은 안 되죠. 그러나 남성끼리 지배하는 남성끼리 지배하는 왜 나온다? 하나님은 되지 이게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유명하단 말이죠. 이 불평등의 뭐에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소유, 권리, 무슨 인격까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당한 짓을 않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지혜로운 여인 다말은 대학에 땅을 잡고 사회에 향한 구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남성들을 비판하게 만들죠. 여기서 남성들의 정책은 지배였는데요. 이 남성들의 정책뿐만 아니라 그릇된 사회의 법칙이죠. 오늘 우리도 그릇된 사회의 법칙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고 신앙행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전복시켜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것들의 신학적 해석을 내리고 그런 것들의 그 해석을 따른 신앙적 행동 강령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기독교지. 그냥 되든지 말든지 나는 믿고 그냥 천당이나 가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남성들의 시선에 얼마나 주눅들어 있는가. 주눅들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많이 모이는데 여자 한 명 가면은 별로 주눅이 안 드는데 여자 많은 데가 남자가 가면 주눅이 든대. 에? 다말의 이야기는 그 시선에 주눅들어 있는 한 여성들이 남성들이 세계에서 얻어갈 게 없다는 것을 웅변해 주죠. 남성들은 아마 끝까지 자신들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여성들이 고분고분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익숙해. 이게 너무 좋아. 아서라, 그러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것이 다말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의 남성들에게 주는 경고이고, 아직도 남성들이 구조적 지배 아래에 있는 여성들에게 주는 그런 지침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다 함께 아름다워지려면 추구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 평등을 추구해가는 것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게 남녀의 불평등 해소. 그러면 남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 아니면 다말처럼 시아버지라도 꼬셔야 돼? 에? 여러분이 입 닫을 건 없지. 시아버지도 없는데 시아버지를 꼬셔. 그런 위험한 일도 불사하라는 거죠. 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만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죠. 맞죠? 심장로님? 하나님의 나라는 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처럼 살지 않고 평등하게 사는 거였죠? 그렇죠? 그럼 평등한 세상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일을 맨 처음 폼나게 보여준 여자가 다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이 이야기를 종결하면 다말의 이야기가 성서에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야곱하고